칠판 강의 먼저 할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칠판 강의가 핵심이고 우리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아야 되는 좀 뼈대 같은 상대성 이론의 뼈대는 이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것들은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주는 내용이고, 뼈대에서 문제가 나올지 살에서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주로 경향적으로 봤을 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살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뼈대가 잘 서 있어야 살이 잘 붙기 때문에 칠판 강의가 제일 지금은 중요하다고 봐요. 봐봐. 상대 속도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딱 시작할 때 하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배울 건데, 봐봐.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나중에 20년 정도 이후에 다시 또 발표한 이론이 일반상대성 이론이거든.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폭넓은, 더 넓은 범위의 상대성 이론이야.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특수만 배우고 일반은 배우지 않거든. 좀 더 좀 좁은 범위의 상대성 이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 속도도 약간 되게 좁은 범위의 상대 속도를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쌤은 여기 정지에 있고 어떤 물체가 쌤 앞을 훅 지나간다고 볼게. 그러면 그 물체 안에도 사람이 하나 타고 있어. 쌤이 봤을 때는 그 물체가 훅 지나갈 때 우와 하면서 뭔가 저 녀석이 빠르게 지나가네 라고 나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제가 움직이는 거 맞지? 근데 이거를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움직이는 걸 지는 인식을 못하고 지가 훅 가면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훅 가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뒤로 훅 가고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내가 움직인다고 말해요. 나는 네가 움직였잖아. 쟤는 네가 움직였잖아. 서로 싸운다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상대적이다 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누굴 인정해줄까? 둘 중에 누굴 인정해줄까? 둘 다 인정해줘. 그게 함정이야. 둘 다 인정해줘.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쟤한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있잖아. 현상이 쟤한테 일어나죠 라고 난 말이야. 쟤한테 일어나죠. 제가 빨리 움직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한테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이 적용됩니다. 그럼 누가 빨리 움직이는 거냐고. 내 입장에선 제 입장에선 나거든. 이해돼요? 근데 둘 다 맞다고. 이게 함정이야. 함정이라기보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 거야. 실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저 자식한테 저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둘 다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쟤한테 제가 시간이 느리게 가요 라고 말을 하고, 쟤는 나한테 네가 시간 느리게 가잖아 라고 말한다고. 이걸 둘 다 인정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는 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라는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상대 속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건 상대적이다라는 걸 좀 은유적으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A라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치고요. 반대쪽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B라는 물체가 20m/s로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그럼 A 입장에서는 B가 어떻게 보이냐? 왼쪽으로 30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죠? B 입장에서 A가 어떻게 보일까? 오른쪽으로 3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겠죠? 왠지 모르겠어요? 얘는 자기가 20으로 가는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10으로 지나가는데 자기가 20으로 가는 게
얘가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3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30으로 왔나요? 벌써 열렸어. 안 돼. 자, 이럴 때 우리가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은 A가 B를 바라봤을 때의 속도. 우리 답은 알고 있죠? A가 B를 바라봤을 때 속도가 얼마야? 왼쪽 방향 30이죠. 자,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고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설정을 합니다. 왜? 속도니까. 속도는 뭘 가지니까? 방향성을 가지니까. 자, 그럴 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잘 들어, 암기법이야. 상대 속도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속도라서 상대방을 first, 먼저 써줍니다. 너 B. A가 B를 바라본 거니까 거기서 겸손하게 자기 속도를 빼주면 돼요. 내가 내 걸 뺄게. 그렇죠?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는 게 상대 속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을 하면 우리 답은 알고 있어. 답은 마이너스 30. 왼쪽 방향 30이어야 돼. 자, 상대방 속도 얼마? 마이너스 20이에요. 그죠? 빼기 내 속도 얼마? 플러스 10입니다. 얼마나? 마이너스 30 나오죠? 그래서 왼쪽 방향 30이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해볼까?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공식 어떻게 써야 돼? 상대방이 A죠. A 속도에서 내 속도 B를 겸손하게 빼주면 됩니다. A 속도 얼마인데? 플러스 10. 빼기. 내 속도 얼마인데? 마이너스 20. 마마 뿔뿔. 플러스 30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3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봤을 때 B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걸 이걸 알기 전에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명확하게 숫자로 딱 나타나기 때문에 답을 명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상대 속도 공식을 알면 됩니다. 자, 1번 끝났어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여기서 왜 배우는지. 첫 번째, 왜 배우냐면, 잘 들어. 왜 배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한테 모두 이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실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계산 문제 풀어주면 돼요. 두 번째,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개념만 설명하고 약간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볼게. 자, 일단 이런 사건이야. 아인슈타인이 자기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기 이론을 발표할 수가 없어. 그게 뭐였냐면은 빛의 속도는 그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해야만 해. 그래야 자기 이론이 성립이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광원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 다 무시하고 광원의 속도라는 건 이런 말이야. 내가 서서 빛을 빵 쏘면 내가 광원이잖아.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광원이야. 광원이 갖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빵 쏘면 정지 상태에서 빛을 빵 쏜 거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빛은 얼마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광속 C라고 설정해요. 광속 C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광원의 속도는 이런 거야. 내가 막 뛰면서 빵 쏴요. 얘가 얼마로 보일까? 똑같이 C로 보입니다. 이게 광원의 속도에 상관없이 항상 광속은 C로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관찰자의 속도는 뭐냐면 광원을 쐈어. 근데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서 관찰하면 당연히 C로 보이겠지. 근데 관찰자가 막 뛰어. 관찰자들이 막 뛰면서 관찰해. 그래도 상관없이 항상 C로 관찰된다는 게 관찰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 들어. 심지어 빛을 광속으로 쏴. 여러분들이 광속으로 뛰어요. 심지어 광속으로 둘 다 뛰더라도 여러분들이 본 이 빛의 속도는 얼마로 보여야 한다? 광속으로 보여야 한다. 이게 관찰자의 속도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광속으로 관찰되어야 한다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설명해야 돼. 광속 불변의 원리를
광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증명하진 못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야. 이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증명해준 사람들입니다. 증명하려고 증명한 걸까? 아니야. 광속은 다 다를 것이야. 무조건 달라야 돼. 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실패한 거지. 실패해서 아인슈타인이 주워먹은 거예요. 아싸, 실패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실험이 실패하게 돼요. 실패했다는 건 광속이 다를 거라고 예상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광속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실패. 그래서 이 위대한 실패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이론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세기의 실험 중에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이 뭐냐? 이 실험을 꼽습니다. 역사상 실험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으로 얘를 꼽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실험이다. 좀 이따가 어떤 실험인지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좌표계 설명, 좌표계. 좌표계는 크게 두 가지 좌표계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좌표계를 소개하고 두 좌표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구별하면 돼요. 첫 번째 좌표계가 관성좌표계입니다. 관성좌표계. 이 관성좌표계는 쉽게 말하면 관성이 적용되는 좌표계야. 쌤이 버스에 딱 탔어. 붕 출발합니다. 어떻게 돼요? 으이샤! 뒤로 밀리죠. 관성이 적용된 거죠. 정지관성이라는 관성이 적용된 거야. 두 번째, 버스를 타고 붕 가는데 끽 서요. 앞으로 넘어지죠? 그 이유도 뭐야? 운동관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관성을 받는 물체는 봐봐, 선생님이 버스에 딱 탔어. 버스가 붕 출발해. 뒤로 넘어져. 왜 넘어져? 버스만 출발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그 힘을 기억해. 그 힘은 버스를 출발시키는 그 힘은 버스에게만 작용했지. 나한테는 작용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버스만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난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이 적용되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버스가 붕 출발하는 힘만큼 지연이가 나를 뒤에서 밀어. 같이 밀어. 나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진다니까. 버스 출발할 거야. 선생님 버스 출발할 거야. 내가 밀어드릴게요. 버스 붕 갈 때 가서 뿅 밀어. 뒤로 안 넘어지지. 힘 받으면 안 넘어져. 힘 받으면 관성이 적용 안 돼. 다시 말해서 관성좌표계란 그 물체가 따로 힘을 받지 않는 좌표계여야 돼. 근데 이거의 반대 좌표계가 뭐야? 그래서 가속좌표계. 가속좌표계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좌표계거든. 봐봐. 버스가 출발했다 치자. 붕! 뒤로 넘어지죠? 뒤로 가죠? 뒤에 붙었어, 버스 뒤에. 붙었는데 계속 빨라져, 버스가. 계속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붙어있겠지. 맞아요?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무슨 관성이 적용되겠어, 그치? 맞아요? 계속 붙어만 있는 거야. 계속 힘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야. 계속 힘받아서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관성좌표계라 부를 수가 없다. 계속 힘받고 있는 좌표계가 뭐다? 가속좌표계란다. 그래서 이 둘을 크게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디에서 펼쳐지는 이론이다? 바로 관성좌표계에서 펼쳐지는 이론입니다. 한정돼 있어. 여기에서만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딴지를 건 거야. 야, 관성좌표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면 야, 가속좌표계도 있잖아. 힘받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 거기선 적용이 안 되네? 완벽하지 않네? 그랬더니 20년 동안 연구해서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 해결해낸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속좌표계까지 설명해낸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까지 연결만 지켜주면 됩니다. 광성고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현재 강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의 중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욕심이 많으세요. 쌍둥이 역설 막 설명하신다고. 아무튼 그래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역설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좌표계는 두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거, 힘을 받는 거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힘을 받지 않는 좌표계,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좌표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좌표계의 소개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런 관성좌표계에서만 설명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하나는 얘기했죠. 뭐죠?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가정한 거야. 실제로 광속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주 저 어딘가에선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또는 광속보다 빠른 물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하지만 그건 일단 없다. 광속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 두 번째, 광속은 관찰자의 속도,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까지 가정을 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가정해줘 라고 한 거야. 마침 이거 가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애들이 이런 실험도 해줬어. 그래서 딱 그 실험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광속 불변의 원리가 일단 맞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야. 또 하나 가정한 게 뭐냐면, 잘 들어. 자기가 이제부터 말할 게 뭐냐면, 야! 뉴턴이 말한 거 틀렸어. 너네들이 1살 먹을 때 나는 2살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1살 먹을 때 여러분들이 3살 먹을 수 있어. 곧 맘먹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많잖아. 한 3살 맞나? 한 번만 돌면 되겠네? 30살 맞나? 아무튼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게 나이가 서로 다르게 시간이 가면은 언젠간 같은 나이가 될 수 있잖아요. 뉴턴이 말한 건 뭐냐면, 뭔 소리야?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가. 다른 말로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시간은 절대적인 값이라서 절대 안 변해. 공간도 마찬가지야. 공간도 누군가에게 1km라면은 나도 1km, 너도 1km야. 그지? 공간도 변하지 않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절대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뉴턴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상대적이야. 시간이 다르게 갈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다르게 가면 이동거리 공식이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시간이 다르게 가면 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 얘기를 할 거야. 야, 그동안 너희들이 3000년 넘게 알고 있던 뉴턴이 말한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내가 지금부터 깨줄게. 쉽게 깨질까? 이게 쉽게 깨질까?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로 증명할 거냐고. 사람들이 이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을 납득시켜야 돼. 그치? 납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딴지를 걸 수 있어. 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저 우주에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가? 물러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뭘 가정한 거야? 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일단 가정하자. 이래요. 그게 상대성 원리야. 이 말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상대성 이론과 상대성 원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상대성 이론은 이 전반전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상대성 원리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가정 중에 하나야. 쉽게 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좌표계, 즉 특수한 상황이든 일반 상황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자. 쉽게 말하면 물리공식. 야, 물리공식은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자. 이게 상대성 원리야. 물리공식을 또는 수학공식을 어디서나 적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빛의 속도도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자, 설명할게.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정한 겁니다. 광원, 관찰자, 속도의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방석품을 올렸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미리 얘기한 거야. 어떤 공식을 사용하길래 이걸 가정했어야 하느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그림으로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이제 현상.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갈게요. 현상이 방금 쌤이 말한 건 시간이 다르게 간다. 그래서 길이도 달라. 두 가지 얘기했잖아.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 지금 방금 말한 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하나가 더 뭐냐면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동시성의 상대성.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 뭔지는 또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요.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돼서 이거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만 조금 압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빠르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사람이 하나 타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갈 거고 밖에 외부 관찰자가 달 같은 곳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안에 타고 있는 걸 S-라고 표현하고요. 밖에 정지해 있는 녀석을 S라고 표현을 해요. S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두 다른 관찰자가 이제 시간을 측정할 거야. 시간을 측정할 건데, 자, 이제 이 사람을 A라고 할게, 쉽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SS를 빼고.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S의 입장에서 볼게. S 입장에서 누가 빠르게 움직여요? S 다시가 빠르게 움직이죠. 즉, B의 입장에서 A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뭐가 일어난다?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A한테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A한테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요. 얘한테는 시간 팽창이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팽창된 건 누구고 시간이 팽창되지 않은 건 누군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랜덤하게 누가 측정한 자료인지 몰라 T1, 누가 측정한 자료인지 몰라 T2가 있어. 저 1년이라고 측정됐어요. 뭔 소리야? 1.25년이야. 둘 중에 누가 측정한 시간이, 두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팽창된 시간일까요? 숫자만 보고 알 수 있어요. 팽창된 시간은 뭘까요? 자, 문제니까 이거 1번, 2번. 고민할 시간은 3초를 주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답을 표시해 주세요. 1, 2, 3.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팽창된 시간이 1번이라고? 좀 이상하죠? 팽창됐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냐? 이 그림이 없는 거야. 잘 봐. 지금 쌤이 그려주는 그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A라는 사람에게 시간이 팽창된다는 건 나는 이게 1초야. 뭔 소리야? 나는 이게 1초야. 맞아요? 1초라는 개념이 팽창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자연에서 얼만큼 시간이 간다? 이만큼의 시간이 가는 거야. A는 뭐라 그래? 1초 지났는데 이럴 거 아니야. B는 뭐라 그래? 뭔 소리야? 좀 더 갔잖아. 1.25초 지났어. 그럴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1초라고 말할 때 얘는 1.25초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팽창된 I가 말한 게 작은 값이 나와요. 값이란 말 기억해. 값. 실제 숫자로 나오는 값이 작은 게 팽창된 시간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작은 요 값이 팽창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팽창된 시간에 사람이 말한 값이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시간이 팽창되었다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팽창된 거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숫자는 줄어들어요. 이해돼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게 팽창의 명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시간 팽창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요게 시간 팽창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 팽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연아?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요.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잖아. 누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냐? 내가 1살 먹을 때 너는 1살하고 2.5년 더 먹잖아. 맞아? 0.25년 더 먹잖아.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연된 건 얘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시간이 지연된 거.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표현만 보면은 얘가 시간이 지연된 것 같은 이건 느낌이 오잖아. 숫자가 작으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니까 시간 지연된 거 느낌이 오는데 시간 팽창이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배워서 그렇지 시간 팽창하고 잘 연결이 안 됐었지. 하지만 둘은 어떤 개념이다? 같은, 동일한 개념. equal. 그죠? 같은 개념이야. 시간이 팽창된 사람에게 시간이 지연됩니다. 같은 말이죠. 내가 팽창된 시간이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인지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수축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에 대한 공식 또는 거리에 대한 공식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제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력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작게 측정되잖아. 시간이 지연된 아이에게. 시간이 지연된 아이가 시간이 작게 측정되니까 시간이 지연된 아이에게 길이가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되겠네요. 맞죠? 자, 이런 거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저 자식한테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가, 이만한 기차가 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죠. 내가 봤을 때. 우와 엄청 빨라 할 때 이 차의 길이가 100m라면 80m로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입장을 바꿔봐. 내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기차가 움직이는 걸 자기는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움직인다고 느껴요? 밖에 경치가 움직이죠. 즉 자기 목적지가 서울에서 부산인데 서울부터 부산이 움직이는 거야. 자, 서울은 뒤로 가고 있고요. 부산은 나를 향해 오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거리가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어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바깥의 환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밖을 쳐다보면서 와 서울부터 부산이 200km밖에 안 되네? 서울부터 부산이 200밖에 안 되네? 라고 측정된다. 이해돼요? 실제로 500인데 막 쫙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누가 측정했을 때?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실제로 누가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시간도 마찬가지, 길이도 마찬가지야. 자, 이게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그리고 배울 내용인데 현상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고유라는 말을 이제 어디다 붙일 건지에 대한 것도 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미리 좀 써주면 고유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는 게 시간에서는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냥 시간이 있습니다. 길이에서는 그냥 길이가 있고요. 고유 길이가 있어요. 이게 작은 값이고요. 이게 큰 값입니다.
시간과 길이에 대한 거. 또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 질량도 질량 그렇게 안 하는구나. 질량은 고유자 안 붙이자. 질량엔 고유자 안 붙이고요. 그냥 정지 질량, 운동 질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유자 붙는 건 시간하고 길이밖에 없어. 어디다가 고유자를 붙일 건지에 대해서만 잘 구분해 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고유를 붙이는 기준이 뭐냐면 측정 대상과 꼭 기억해야 돼.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여줍니다. 좀 어려워.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그 녀석이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 했어.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측정 대상이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을 측정할 때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에 주목하면 돼.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이 장치야. 빛시계. 빛을 빵 쏴서 왕복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만 알면 시간분의 거리하면 속력 나오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빛의 속도, 거리, 왕복 거리 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대. 아이고. 그래서 측정 대상이 이렇게 빛시계인 경우에는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S-야, S야. 측정 대상이 얘니까 같이 움직이는 건 얘죠. 그래서 얘가 측정한 물리량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S-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고유 시간이라고 붙여주는 거고 S가 측정한 시간은 그냥 시간이라고 불러줍니다. 측정 대상이 저 녀석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지금부터 측정할 건 거리야.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앞에 목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측정할 게 뭐냐면 지구부터 목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거야. 거리를 측정할 거야. 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만나서 둘이 얘기한 게 있는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야, 네가 우주선을 타고 V라는 속력으로 쭉 일정하게 가야 돼. 우리가 속력은 V니까 우리가 측정한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시간만 측정해. 오케이? 이렇게 거리를 구할 거야. 측정 대상은 목성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죠.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거리가 될 거고 또는 고유 길이가 될 거고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가 측정한 건 그냥 길이가 되겠죠. 왜?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일 거니까. 이때 S와 S' 중에 누가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일까? 즉, 지구 목성과 함께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누가 같이 움직여? 그지? 얘는 달에 서 있고 얘는 우주선 타고 가고 있잖아. 누가 얘랑 같이 움직여? 자, 상대적으로 봐야 돼. 잘 봐. S의 입장에서 목성 고정돼 있죠? 지구 고정돼 있죠? 지 혼자 움직이죠. 그죠? 측정 대상 가만히 있고요. 지 혼자 움직여. 얘가 봤을 때 S-는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니죠. 맞죠? 근데 문제는 S- 입장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가 문제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목성이 점점점 자기 쪽으로 다가오죠. 지구가 점점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뒤로 가죠. 근데 밖에 앞을 봤더니 달에 서 있는 S가 움직이죠. 움직이네. 측정 대상과 저 자식이 함께 움직이네. 너네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S인 겁니다. 그래서 S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뭘 붙인다? 고유 길이라고 해줍니다. 얘가 측정한 시간은 그냥 시간이죠. 근데 얘가 측정한 거리는 이게 고유 길이라니까. 맞아요?
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죠. 얘는 얘가 측정한 거리는 그냥 거리라고, 길이라고. 요거 잘 구분해야 돼. 자,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주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오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은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그럼 진짜냐?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시는 거. 증거 대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수식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고, 증거를 대라는 건 자연계에 실제로 그런 게 적용되는 예가 있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뮤온입니다. 자, 그럼 뮤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뮤온이 뭐냐면 원래는 빅뱅 때 우주가 처음 빡 만들어졌을 때 생성된 입자라고 우리 뮤온을 배우거든요. 뮤온을 배우는데 또 이게 언제 생성되기도 하냐면, 잘 들어,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가 지구 대기권에 부딪히면 뮤온이 생성돼요. 강한 마찰열 때문에 뮤온이 생성돼요. 근데 뮤온의 특징은 그렇게 생성되는데, 그 뮤온의 특징이 있는데 수명이 겁나 짧아. 오래 못 가. 금방 사라져버려. 그래서 지구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요? 힌트.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 1000. 하늘은 1000km. 옛날 조상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하늘에다가 1000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아무튼 그런데 1000km. 무려 1000km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뮤온이 통과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는 동안에 수명이 다해요. 그래서 지표면, 잘 들어. 지표면에서 그럼 뮤온이 관찰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관찰될 수 없어야 돼. 근데 뮤온이 관찰돼. 왜 그럴까요? 뮤온의 두 번째 특징. 생성된 뮤온이 지구로 들어오는 동안 어마무시한 속도로 들어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 지표면에 서 있는 내 입장에서 뮤온을 바라봐. 겁나 빠르죠. 겁나 빠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이 팽창됩니다. 시간이 지연돼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잖아. 저 자식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자기 수명 안에 지표면에 도달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표면에 서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야, 뮤온이 왜 지표면에 관찰돼? 라고 인터뷰하면 뮤온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인터뷰할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쟤한테.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그죠? 두 번째 관점입니다. 뮤온한테 가요. 야, 뮤온, 너 지표면에 관찰되던데 왜 그래? 뮤온이 뭐라 그럴까? 나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왜? 자기는 자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 경치가 자꾸 위로 막 가더라? 그치? 뮤온의 입장에서 밖에 경치가 막 위로 가. 그러면서 내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치? 이해돼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제가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그럼 뮤온의 입장에선 누가 움직이는 거야? 밖에 경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경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 길이 수축이다. 길이 수축. 맞아요? 뮤온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야? 한 200 되나? 이해돼요? 길이가 수축됐다는 겁니다. 뮤온의 입장에서 너 왜 지표면에 관찰돼? 물어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났지. 경치가 줄어들었나 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제가 빠르게 움직이던데? 근데 관찰자, 지표면에 서 있는 관찰자한테 인터뷰하면 뮤온이 엄청 빠르니까 저 자식의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라고 다르게 인터뷰한다고요. 이걸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는 그냥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관성좌표계라고 말하는데 뮤온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어. 뮤온이 살아있진 않잖아. 뮤온과 같은 좌표계. 뮤온과 같은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관찰자라고 설정합니다. 뮤온과 같은 좌표계에서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봤을 때 뮤온은 왜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뮤온은 가만히 있는데 밖에 경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지? 길이 수축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죠, 이 사람은. 그죠? 뮤온과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야,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증거가 뭐야? 단순해요.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찰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증거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에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치